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6년 만에 발생한 해외 북한 식당 집단 탈북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한 북한 음식점. 여기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 5명이 탈북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명이 물꼬를 트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동료들까지 순차 탈북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외화벌이하던 식당 직원들이 집단 탈북한 건 지난 2016년 중국 류경 식당 직원 13명 이후에 두 번째죠. 모두 북한에서는 비교적 출신 성분이 검증된 20대들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첫 소식 권갑구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성업 중이던 북한 식당이 돌연 문을 닫으면서 여종업원들의 신변 변화가 알려졌습니다. 유명했냐고? 아니 그냥 한국 분들은 다 알죠. 알고 관심이 있어서 한 번씩은.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5명이 식당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9월 개업한 북한 식당 내고향에 여종업원 1명이 알고 지내던 현지 한국 남성의 도움을 받아 우리 대사관을 찾으면서 연쇄 귀순이 시작된 겁니다. 다른 종업원 1명도 실종되자 타슈켄트에 급파된 북한 보위부가 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은 여종업원 3명은 강제 귀국당해 처벌당할 수 있다고 두려움을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하게 정보가 이렇게 나왔던 건 아니고 몇몇 분들이 종업원들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한다. 5명 모두 우리 대사관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탈북 여성들은 모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하나원 입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원을 좀 빼주거든요. 정보 공개 때문에 조금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북한 식당 종업원 등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사전 신고하라는 공지를 통해 현지 교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마침 북한이 오늘 오전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에만 4번째입니다. 우리는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죠. 마침 우리 군도 핵무기에 버금간다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란 듯이 공개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오늘 오전 6시 45분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마하 6의 속도로 고도 30여 킬로미터를 기록하며 3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으로 탐지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28일 평양 순안과 그 다음날 순천에서 각각 2발씩 쏘아올린 도발과 함께 일주일 새 모두 7발입니다. 한국에 미 핵항모 레이건함이 온 상태에서 한미일 대자훈련이 끝난 다음 날인 국군의 날까지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삼축체계 첨단 전력이 전시되는 국군의 날 기념식을 4시간 정도 앞두고 보란 듯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 겁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는 지대지 미사일들이 주요 무기로 소개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온 현무와 에이테킴스 등 타격 미사일들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과 천궁도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삼축 체계 위용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장면도 5초 동안 노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발로 지하 벙커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은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최강 전력으로 꼽힙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도발 간격이 짧아진 북한의 행태를 개탄해야 한다고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방금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하는 한미 동맹이라는 말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죠. 기념식은 군인들을 격려하는 이상으로 국방력 과시에 초점을 맞췄고 계룡대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린 것도 따져보니까 6년 만이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안보 동맹으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박근혜 정부 이후 6년 만에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포항 영일만 해상, 전쟁기념관 등 매년 다른 장소에서 개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대별로 사열할 때마다 거수 경례로 화답했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각 군의 연합 합동 고공 강화,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특공 무술 등을 지켜보며 박수도 보냈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양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경축연에서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가을이 왔다는 게 실감나는 10월의 첫 주말이었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다음 주 월요일은 개천절이라 사흘 동안 연휴죠. 대학 캠퍼스에서는 올해 수시 논술고사가 치러졌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언덕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을의 전령인 핑크뮬리가 만개한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 이쁜 것 같아. 잘 나와. 친구와 가족과 함께 추억을 새기며 연휴 첫날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맑은 하늘과 분홍색 핑크뮬리와 함께 사진 찍으니까 인생샷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SNS에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호미로 땅을 팝니다. 씨알이 굵은 감자와 당근까지 땀 흘리며 캔 농작물에 신이 납니다. 어른들은 돌 굴리기 경주에 나섰습니다. 금세 숨이 차오르지만 응원을 받으며 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마스크도 해제되고 하니까 이렇게 놀러 나와도 더 홀가분하고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개천절 연휴 기간 17만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교 앞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처음 열리는 논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입니다.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고사장으로 향하는 길에도 교재를 손에서 떼지 못합니다. 학부모들은 만에 하나 빼놓은 게 없는지 가방 안을 연신 살피고 자녀를 보낸 뒤에도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13,000여 명. 40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현장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수험생 부모님들이 또 초조하실 것 같아요. 9년의 그 시간들이 오직 대학을 위해서만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로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누구에겐 여유로운 연휴 첫날로, 다른 누구에겐 오랜 시간 준비한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로 보낸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가을 모습 보셨지만 지난 여름은 어땠습니까?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던 역대급 폭우가 서울에 쏟아졌었죠.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전히 고생스러운 현장이 많습니다. 먼저 지하철역 상황을 보실 텐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찌된 일인지 승강기를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계단의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지난 8월 집중폭우로 서울 지하철역 9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9호선 동작역.
엘리베이터엔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찬 흔적도 여전합니다. 역사로 내려갈 수 있는 승강장치가 모두 고장나서 지하철을 타려면 계단을 이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승강장까지 걸어봤습니다. 계단이 120개가 넘습니다. 노인들도 아이들도 짐을 든 시민들도 가파른 계단이 힘겹기만 합니다. 이렇게 숨차 힘들어. 에스컬레이터 고장나고 계단을 몇 번 올라오니까 더워서 잠바 벗고 싶어요. 휠체어를 탄 사람은 아예 지하철을 탈 수가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인근 역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편하고 전전정거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거꾸로 해서 가고 그렇게. 이렇게 멈춰 있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9개 역사에 50대가 넘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부품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제작과 통관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합니다. 자재 수급 및 자재 제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좀 지연되어 가지고 시민분들께 좀 죄송하고요. 휠체어 이용객들을 위해 흑성역에서 신반포역 구간으로 가는 콜택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승강장치를 모두 고치는 데는 연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승객들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네, 서울 강남에서도 한 복판인 대치동입니다.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몇 달째 소음과 진동이 울려 퍼지는데요. 법적 기준도 초과할 만큼 심한데 과태료는 580만 원입니다. 이 건물 평당 분양가만 1억 원이 훌쩍 넘는데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결국 인근 상인이 찾아가서 흉기 난동까지 벌였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주택가 한복판 신축 공사 현장. 돌을 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벌써 수개월째 주민들은 하루 종일 들려오는 소음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땅이 울리는 진동과 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생체 리듬이 아무래도 좀 흐트러지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올 1년 소음과 먼지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았어요. 퉁퉁퉁 소리 때문에 진통제를 먹을 정도였어요. 인근 병원 물리치료실. 소음과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벽이 조금 막 웅웅웅웅 하면서 이렇게 같이 울리는 거죠. 지금 치료해야 되는데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측정해본 소음은 최고 80데시벨. 주택가 공사장 소음 기준 65데시벨을 훨씬 넘어섭니다. 구청에도 수십 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 지난달 말엔 인근 상인이 흉기를 들고 항의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명 들어왔습니다. 이거 거래가 심하면 죽인다고 죽여버린다고. 문제는 소음을 제재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 지금까지 구청이 공사장에 내린 처분은 580만 원의 과태료와 소음 진동 발생 행위 중지 명령이 전부입니다. 시공사는 집안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음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소음 속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런 공무원들만 있다면 세금 내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 ATM기 앞에서 보이스피싱범을 잡아낸 경찰이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무심코 지나갔을 행동인데요. 현직 경찰관의 눈썰미는 단연 달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760만 원 이렇게. 760만 원. 네. 경찰관이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현금 다발을 셉니다. 회색 옷 차림의 남성이 갖고 있던 돈을 압수하는 겁니다. 남성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 돈을 조직원에게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범행에 관계없는 거는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현금은 그 피해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거물로 압수를 합니다. 남성을 붙잡은 건 부산진 경찰서 서면지구대에 근무하는 윤진호 경사. 비번 날인 어제 세차를 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려고 은행 ATM기를 찾았습니다.
당시 현금 인출기에선 20대 남성이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며 현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지구대 근무 전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했던 윤 경사. 남성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고 신분을 밝힌 뒤 남성을 추궁했습니다. 이제 가방을 앞으로 맨 가방 속에서 이제 현금 다발 같은 것을 이제 무통장 송금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돈을 입금 중이라고 실토했고 윤 경사는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관할 지구대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현금 다발을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미리 송금을 빨리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니까 좀 동공이 좀 흔들리고 이제 좀 체념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송금하려 했던 760만 원을 회수하고 이미 송금한 50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관이 이제 비번이고 근무 중이든 비번이든 경찰관 본문에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강원도 횡성 한우 축제 행사 중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관객들이 대피하느라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축제가 진행 중인 운동장. 행사장 밖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붉은 화염이 치솟습니다. 관람객들이 황급히 대피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횡성 한우축제장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주민 4명이 다쳐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닐하우스 2동과 1톤 화물차 4대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축제를 기념하는 불꽃놀이가 열렸습니다. 불꽃놀이 끝나고서 이렇게 보니까 불꽃이 일어나더라고요. 바짝 간 거는 불난 지 한 5분 지나서 간 것 같아요. 경찰과 소방은 축제장에서 쏜 불꽃놀이 폭죽 불씨가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바로 옆에서 불꽃놀이가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또 그것 때문이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화마의 기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새벽 2시 반쯤 경남 창원의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면적 661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2동과 집기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유족이 가슴칠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고소 사흘 전에 처음으로 112에 신고도 했었는데요. 이때 경찰 경고를 받았지만 전주환이 잘 알겠다고 해놓고는 다음날 곧바로 보복 협박을 이어간 겁니다. 이걸 다 알고도 영장이 기각됐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박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영무원을 무참히 살해한 전주환. 혐의 인정하십니까? 스토킹 범죄가 보복 인정하시나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숨진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4일 처음으로 112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전주환에게 문자 메시지로 서명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2시간 뒤 전주환은 잘 알겠다. 그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낸 바로 다음 날부터 전주환은 보란 듯이 스토킹 범행을 이어갑니다. 10월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연락을 취한 겁니다. 결국 여성은 112 신고 4일 만에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전주환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전주환은 2019년부터 경찰 신고 당일까지 이미 350여 차례 넘게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에 걱정 말라는 말까지 해놓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석방됐던 겁니다. 재범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3년 전이죠. 제주도에서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오픈카에 탔던 20대 여성이 추돌 사고로 튕겨 나갔고 숨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일부러 급가속을 해서 여성을 숨지게 했다는 유족, 또 단순 사고였다는 남자친구의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사건의 내막을 사일부 정현우 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사고가 어떻게 났던 건지 짚어볼까요? 네, 사고가 난 건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입니다. 네. 제주 한림읍의 도로를 달리던 흰색 오픈카, 운전석엔 30대 남성 김모 씨가, 조수석엔 김 씨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굽은 도로에서 김 씨가 갑자기 시속 114km까지 엑셀을 밟았고요. 방향을 잃은 차는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됩니다. 집에서 뭐 빵 하는 소리에 나와보니까 도로 쪽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미정해졌어요. 차에서 튕겨나간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9개월 뒤 숨졌습니다. 예, 아주 큰 사고였는데 동승자만 숨졌어요. 네, 김 씨는 사고 직후에 경찰에 사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었을 만큼 무사했는데요. 네. 유족들은 김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족들이 특별히 의심하는 이유가 있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사고 당시 상황이 녹음돼 있었다는 걸 유족이 나중에 발견한 건데요. 예.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왜 또 지네 보니 나는 안 되겠다는 게 나오니? 그럼 들어봐. 두 사람의 말다툼 중 네.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안 매서 경고등이 울리고요. 남성이 벨트를 안 맸느냐고 물은 뒤 네. 바로 가속음이 들린 건데요. 19초 후 충돌음, 그리고 피해자의 비명과 함께 녹음이 끝납니다. 김 씨의 수상한 행적 더 있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112에 신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슬퍼하는 모습이 안 보였다는 것. 여자친구가 사는 집으로 가서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노트북도 또 갖고 와버리고. 유족 입장에서는 의심할 법한데요. 김 씨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김 씨는 단순 사고였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18% 만취 상태라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고도 했습니다. 또 벨트를 안 했느냐고 물은 건 벨트를 매라는 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지금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요. 저희가 이걸 다시 짚어보는 이유가 법원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네, 검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김 씨가 급가속을 했다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이 이에 항소하면서 2심에선 살인 혐의에 더해 위험 운전 치사, 즉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네. 사흘 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위험 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본인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의로 사고를 냈을 턱은 없다라고 재판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유족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네, 저희가 녹취도 들어봤는데 이제 딸의 억울함을 못 풀면 나도 세상에 없는 것과 같다. 이 피해자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네, 한편 한 남자가요, 한동훈 장관 뒤를 쫓다가 입건됐습니다. 이 남자는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의 관련자였는데요. 취재 행위일 뿐이다, 스토킹이다 입장이 엇갈리지만 일단 경찰은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전날 저녁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던 한 장관의 차량을 정체불명의 SUV 차량이 미행했다는 겁니다. 대리인께서 상세한 부분 설명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은 그 정도입니다. 대리인께서 말씀드리시면.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차량 소유주인 30대 남성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남성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의 소속 기자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열린공감TV의 예전 구성원들이 만든 채널입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스토킹 행위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통보서를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장관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 겁니다.
경찰은 한 장관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분석해 남성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더 탐사 측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 거주지와 관련한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기자가 개인 차량으로 취재를 진행했다며 한 장관 퇴근길을 두세 차례 추적한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 탐사 측은 긴급 응급 조치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한 장관 측의 피해 내용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남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대통령 비속어 논란 후폭풍은 결국 다음 주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더 날카로워지는 양상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했다며 일제히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어이 귀를 틀어막고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며 지금이라도 아집에서 벗어나 국민께 사과하고 해임 건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를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욕설만 남은 외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국민의 마음은 응집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 자체가 비민주적이었다며 맞섰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과 설득, 대화와 타협이 없는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비상식을 상식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민주당도 거부할 줄 알고 이걸 했습니다. 늘 당리당략적으로 우리 당이나 대통령에게 뭔가 흠을 잡고 해코지 하려는 그런 것만 드러났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까지 꾸리며 강공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여야 갈등은 오는 4일 예정된 외교부 국정감사 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대통령실 이전 비용 얼마나 어디서 마련했느냐도 이번 국감 때 따지게 될 사안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우리 군 장병들 복지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군 장병 복지 향상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 병사 봉급의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 향상, 그리고 간부들의 지휘 복무 여건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았을 때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군 장병들의 복지 예산이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통합 재배치를 위해 국방 예산 143억 원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는데 여기에 장병 복지 예산 24억 2천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6억 9천만 원은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 명목으로, 10억 2천만 원은 부속시설에, 또 7억 1천만 원은 관사 및 간부 숙소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산이었습니다. 장병들 복지 예산까지 끌어다가 대통령실 이전에 썼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국방부는 장병 주거 개선 사업에서 남은 불용액을 모아 마련한 예산이라며 실제 주거 개선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군심 잡기인데요. 오늘 국군의 날이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장병 격려에 나섰죠? 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SNS를 통해 국군의 날을 기념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는데요. 네. 카드뉴스 형식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 감사를 전하거나 본인 사진을 합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밌었던 게 남성 의원들은 내가 군필자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네, 군복무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군필이라는 걸 강조한 건데요.
동계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 특전사 부사관으로 약 7년간 근무했던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어느 누구보다 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잘 알고 있다고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특공여단 소속으로 훈련 중이던 사진을, 김영진 의원은 부친부터 아들까지 3대가 육군 병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복무 선배로서의 격려가 군심 잡기에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제 꿈이었는데 누구의 꿈입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났는데요. 대선 이후 첫 대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가 저기 있지만은 사실 자신이 또 있을 수 있었던 자리였잖아요. 만감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 지도 7개월 남짓 됐잖아요. 이 대표 어제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한 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이루지 못한 꿈을 언급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 비율을 올렸죠. 우리는 또 반대로 낮췄습니다. 참 큰일이에요. 초가집 뜯어서 모닥불 핀다 할까. 에너지 고속도로. 제 꿈이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죠.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춘 것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태양광 현장을 찾은 날 국무조정실 부패 예방 추진단은 대검찰청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놓은 것도 그렇고요. 여소야대라는 점을 활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계속 펴고 있잖아요. 계속 정권 재창출에 대한 아쉬움이랄까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거짓말 안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날을 세우다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될 분은 옆에 계신 이재명 당시 후보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정권 교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거나 이 대표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저격수들, 정치권에서요. 저격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네요.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는다거나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당권 도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비속어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조작입니다. 이거 법적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보도로 나오기 30분인가 전에 보도 내용을 다 자기가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짜고 친 거 아니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조그만 이익은 뭐 야당이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잠재적 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SNS에 사태의 본질은 민주당과 MBC가 결탁한 외교 참사 미수 사건이라며 조작 선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본 의원들은 야권을 저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대통령을 겨냥한 인사도 있어요. 네, 또 다른 당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을 저격하는 동시에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을 의식한 듯 김기현 의원은 내부 총질은 위험하다, 가짜 뉴스 대응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지지층 결집이 최우선이긴 하지만요. 여야 갈등에 여당 내부 갈등까지 더해지면 국민 피로는 더 쌓이지 않을까요? 네, 여랑여랑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성적표도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6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외환위기 때 이후 무려 25년 만입니다. 수출 효자라고 했었죠. 반도체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입니다. 9월 무역수지 적자는 37억 7천만 달러. 지난 8월에 비해 적자폭은 60%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띄는 건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해 2달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제품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재고가 쌓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삼성전자 역시 올 하반기 반도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하반기 매출 전망을 4월 전망치보다 30%가량 낮췄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차갑게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시장조사 업체는 메모리 수요의 현저한 감소로 공급망 재고 압력이 더 커졌다며 4분기 D램 가격이 13에서 18%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역시 연일 신저가를 쓰며 올 초 7만 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는 최근 5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 경기 침체 우려에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현실로 바짝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 가장 선진국은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베이징에서는 벌써 운전석을 비운 택시가 활보한다는데 내년까지는 아예 운전대를 떼버린다고 합니다. 세계를 가다 공태현 특파원이 직접 불러서 타봤습니다. 레이더를 장착한 차량들이 도로 위를 주행합니다. 모두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상하이와 충칭 등 10여 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 중이고 베이징에선 복잡한 도심을 피해 지정된 6곳에서만 주행합니다.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베이징에선 현재 표지판이 세워진 곳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어 호출앱을 설치한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택시를 불러보겠습니다. 5분 만에 도착한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운전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안전요원은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自动驾驶启动完成，祝您旅途愉快。 승객 앞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차량 속도와 주변 사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길에선 시속 60km 가까이 속도를 내고 부드럽게 유턴도 합니다. 횡단보도의 행인은 물론 길가에 세워진 안전고깔도 감지합니다. 목적지를 앞두고 안전벨트를 잠시 풀었더니 즉각 경고 음성이 나옵니다. 请全程系好安全带。正在停靠，未停稳前请不要开车门。 무인 주차 기술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운전자 없이도 차량을 주차하거나 빼낼 수 있습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두는 내년부터 양산하는 자율주행 차량에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 4의 시스템을 장착합니다. 운전대마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미국 언론은 테슬라의 계획과 비교하면 최대 1년은 앞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시민들은 기술 발전에 감탄하지만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를 우려합니다. 缺点就是经常急刹车，它那个障碍物啊，遇到障碍物什么的，它可能会刹车。目前是不太敢吧。然后它慢点还是有好处的，但是对于有些着急的，它这个还是不合适。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도 여전합니다. 운행 중 후방사고가 났다며 SNS에 논란이 됐다가 바이두는 테스트 중 사고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8월엔 자율주행 보조장치에 의존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추돌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번 연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중부부터 시작되고요. 이 모레면 전북, 경북 내륙으로 확대된 뒤 글피 화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수도권에 최대 20mm, 그 밖에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엔 5mm로 예측됩니다. 늦은 시간에 오고요. 양이 적어서 나들이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우산은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 중부는 오늘보다 기온이 5도가량 떨어지면서 선선하겠고요. 남부는 내일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최고 23도, 대전 25도, 전주 28도, 제주 29도로 덥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로 진입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